자, 이제 부동산학 총론을 봤고요. 경제론 봤고 이제 시장론으로 넘어갈 거예요. 시장론. 시장론은 3번부터 볼게요. 3번. 부동산 시장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하는 3번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판매자, 구매자는 소수예요. 판매되는 물건은 이질적이고요. 들락날락하는 게 곤란합니다. 정보는 완전하지 못해요. 불안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이다. 꼭 기억하세요. 소수, 이질, 곤란, 불안전한 정보. 그거 외에도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 때문에 국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성 때문에 3B가 나온다 그랬죠. 거래 비공개, 공개 그러면 큰일 나요. 상품 비표준화, 시장 비조직 3B,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 3B는 다 개별성이고요. 수급 조절, 곤란, 매매 기간, 장기, 법적 규제, 과다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건 가격 왜곡이란 단어 앞에는 단기가 와야 돼요. 그래서 언제 가격 왜곡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요? 라고 하셔야 되고요. 매매 기간은 어때요? 그러면 매매 기간은 장기. 사고 파는데 걸리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왜곡돼요. 라고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중요하니까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효율적 시장인데, 자, 효율적 시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정상 이윤 얻고 어떻게 하면 초과 이윤 얻는지가 핵심입니다. 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무슨 정보요? 과거 정보요. 이거 분석하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술적 분석. 하면 뭐는 획득이 가능하고 정상 이윤 획득 가능하고 혹시 뭐를 분석해야지 초과이윤 획득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무슨 분석과? 기본적 분석과 미래 정보를 분석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무슨 정보와? 기본적 분석과 미래 정보 분석하면 초과이윤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네. 그럼 어디에서는요? 약성에서는요. 과거 기술하면 무슨 이윤? 정상 이윤. 끊고 무슨 정보랑 무슨 정보 분석하면 기본적 분석이나 미래 정보 분석하면 초과이윤 획득이 가능. 중강성 갑시다. 뭐요? 과거, 현재. 즉 무슨 분석하면 기본적 분석하면 정상이윤 획득 가능합니다. 오케이? 초과이윤 얻으려면 뭐를 알아야지? 미래 정보를 알아야지만 초과이윤 획득이 가능하다. 그럼 결국 약성에서는 무엇과 무엇을 알면 기본과 미래를 알면 초과이윤 획득이 가능하고요. 중강성에서는 뭐를 알아야지만 미래를 알아야지만 초과이윤 획득이 가능한 겁니다. 강성효율적 시장은 무슨 정보 하시면 돼요? 모든 정보. 모든 정보 알아도 뭐만 획득이 가능하지? 정상이윤 획득만 가능하지.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이윤 획득은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세 가지 효율적 시장 중 부동산 시장은 어디에 가장 가까운? 중강성 시장에 가장 가까운. 완전 경쟁 시장은 어디에 가장 가까운? 강성효율적 시장이 가장 가까운 시장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무엇과 무엇이 존재하지 않고 정보 비용과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고 무슨 이윤만? 정상이윤만 존재한다. 3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저를 분석했다. 자, 중요한 건 요겁니다. 어디에서? 약성에서. 현재 가치에 대한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를 분석했대요. 약성에서 과거 분석해가지고는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 초과이윤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과이윤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방금 소개드린 바와 같이 약성에서는 현재 또는 미래 정보를 통해서만 초과이윤 획득이 가능하지. 약성에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해가지고는 초과이윤 획득할 수는 없다고 나와야 됩니다. 자, 기본적 분석은 현재 정보예요. 기본적 분석에서 정상 이윤 얻을 수 있는 시장은 뭐가 맞지만 중강성이 맞지만 기본적 분석으로도 초과이윤이 얻어지는 시장은 뭐다? 약성.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 정보 갖고 정상이윤 얻는 시장은 뭐고요? 중강성. 현재 정보 가지고도 초과이윤 얻을 수 있는 시장은 얘밖에 없습니다. 뭐요? 약성. 다시 현재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정보로 정상이윤 얻는 시장은 중강성이 맞지만 현재 정보로도 초과이윤 획득이 가능한 시장은 뭐라고요? 약성이라고. 이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4번 할당효율적 시장입니다. 할당효율적 시장은 요거 한번 기억하셔야 되죠. 무엇이 없는 시장으로?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으로 정보 비용은 존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정보 가치하고 정보 비용이 일치하는 시장이에요. 따라서 할당효율적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정보 가치가 1000 있어요. 정보 비용도 1000 있어요. 그럼 할당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짜리 정보를 얻기 위해? 1000짜리 정보를 얻기 위해서 10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뭐는 있지만
정보 비용은 있지만 뭐가 없을 거기 때문에 초과인이 없을 거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무엇이 없는 시장이지? 초과인이 없는 시장이지 정보 비용은 있어도 괜찮아요. 맞아요? 벤 다이그램 한번 그려 드릴게요. 요거 우리 너무 많이 했잖아요. 요거 할당이고 요거 불완전이고 요게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은 무조건 할당인가요? 예. 할당은 싹 다 완전인가요? 아니에요. 불완전 할당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하다. 이거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은 언제나 할당이 된다. 근데 할당이 싹 다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니다. 불완전이나 독점 부동산은 할당이 될 수 있다. 예, 부동산 불완전 독점 할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읍 나왔을 때는 비읍으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비읍이 안 나왔을 때는 비읍으로 연결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비읍 뭐 때문이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과인이나 투기가 존재하는 것은 비읍이 없잖아요. 그죠? 뭐 때문이다?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은 지문 딱 5개만 공부하시면 돼요. 지문 딱 5개만. 할당 효율적 시장은 뭐가 없는 시장이었죠? 초과인이 없는 시장으로 정보 비용은 있어도 괜찮습니다. 완전은 무조건 뭐지만 할당이지만 할당이 싹 다 완전인 것은 아니다. 좋아요. 불완전 독점 부동산도 할당이 될 수 있다. 때문 2개.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고 초과인이나 투기가 존재하는 것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이번에는 여가현상인데 뭐 여가현상은 너무 쉬워서 자, 손 여기서 짚으면 됩니다. 고가 쓰던 게 결국 누구 사용으로 바뀌어야? 저 사용으로 바뀌면 하향여가고 저가 쓰는 게 고 사용으로 바뀌면 무슨 여가다? 상향여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 쓰던 게 저로 바뀌면 하향여가, 저 쓰던 게 고로 바뀌면 상향여가.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여기 생략되어 있는 말이 동그라미 4번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저가주택 공급까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주택의 수요가? 저가주택의 수요가 뭐 돼서? 증가되어서 무슨 여가 되고 나면? 하향여가 되고 나면 결국 저가주택은 준다, 는다. 이 늘어난 게 뭐를 통해서 늘어났다? 하향여가를 통해서 늘어났다. 그래서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저가 증가, 하향 증가, 시작.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돼서 하향여가 되고 나면 결국 저가주택 공급은 증가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주택의 수요가? 뭐 돼서? 무슨 여가 되고 나면? 결국 저가주택 공급들은 뭐 하게 되더라? 증가하게 되더라.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계속합니다.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 경계 부근. 자, 경계에 있는 저가주택들은 뭐 돼요? 할증돼요. 좋아요. 고가주택들은 할인됩니다. 그래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저가주택들은 경계 쪽으로 가면 좋고 안 좋고? 그렇지. 그런 느낌. 경계 쪽에 있는 고가주택들은 좋다 안 좋다? 그런 느낌이 있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할증 안에 붙이시면 되고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는 무슨 여가만 이루어지는데? 하향여가만 이루어지는데? 맞아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하향여가 되려면 뭐가 클 것? 개조수선 비용이 커서 저소득층이 이용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 반대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는 무슨 여가만 되는데? 상향여가만 되는데 뭐가 커서? 가치 상승분이 커서 고소득층이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반대로 틀리게 나온다는 거야. 결론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의 하향여가 되기 위해서는 개조수선 비용이 커야 돼? 가치 상승분이 커야 돼? 개조수선 비용이. 저가주택 지역이 상향여가 되려고 그러면 누가 더 커야 돼? 가치 상승분이 더 커야 돼. 이번에는 마지막 불량주택입니다.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불량주택은 주택 문제예요? 소득 문제예요? 좋아요.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요? 효율적 자원 배분의 과정이에요? 좋아요. 불량주택은 철거해버려야 돼요? 실질소득 향상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갈게요. 불량주택 문제는 무슨 문제 아니고? 주택 문제 아니고 소득 문제고요. 불량주택은 뭐가 아니고요. 시장 실패가 아니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과정이고요. 불량주택은 뭐 하지 말고? 철거하지 말고 실질소득을 향상시켜야 된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번엔 저랑 이거 지대론입니다. 자, 세상에는 무슨 지대와 무슨 지대가 있는데? 경제지대와 준지대가 있는데, 자, 우리 학자부터 한번 정리할게요. 학자부터. 경제지대는 누구? 준지대는 누구? 좋아요. 경제지대는 어디에서? 준지대는 어디에서? 또 중요합니다. 경제지대는 얼마 동안?
영구적, 장기적으로. 준지대는 어떻게 해요? 단기적, 일시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떤 단어를 제시했을 때 OX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준지대는 파레토죠. X. 준지대는 토지죠. X. 준지대는 영구적이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제지대가 파레토고요. 경제지대가 토지고요. 경제지대가 장기적, 영구적이에요. 준지대는요, 일단 마찰이고요. 준지대는 일단 토지 이외고요. 준지대는 일시적, 단기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동산학개론은 통틀어서 최소의 의미를 갖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은요? 까먹으면 안 돼요. 최소한 보장돼야 될 수익률은요?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수익률이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 최소한 수입이요, 그러면 전용 수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에 그대로 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 이름은 경제지대가 아니에요. 경제지대는 초과 수익 개념입니다. 얘는 무슨 수입이다? 전용 수입이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리카도의 차익지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정말 아직도 리카도의 차익지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을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가방만 들고 학원을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이 아닌가. 괜찮습니다. 그동안 그랬었어도 지금이라도 알면 됩니다. 리카도의 무슨 지대설? 차익지대설은요, 지대 발생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다고 봐야 돼요? 비옥도. 비옥도를 네 글자로는 질적 차이라고 하고요. 세 글자로는 생산성 그래요. 생산성, 질적 차이. 이번에는 무슨 법칙 하나 있는데? 수학 체감의 법칙입니다. 맞아요? 한기지는 지대가 없어요. 없어요. 지대는 네 글자로 불로소득이에요. 두 글자로는요, 잉여. 그리고 차익지대에서는 저 따라하세요. 가지. 제가 이거 식감이 별로 안 좋아서 안 좋아하는 음식인데, 가지 하시면 됩니다. 가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좋아하더라고. 난 안 좋아합니다. 하여튼, 먹는 거는 와이프는 잘 안 맞아요, 제가. 가지. 맨날 가지 먹고 그래요. 난 안 좋아해. 가지. 물컹물컹. 싫어요. 가지. 뭐가 뭐를 결정한다고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합니다. 지대가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지대를 가지 하십니다. 차익지대설 가지.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요거까지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차익지대설은 비옥도, 수학 체감의 법칙, 한기지 지대 없고요. 지대는 네 글자로는 불로소득이고 두 글자로는 잉여예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해요. 가지. 오케이? 이번엔 절대지대설입니다. 이번엔 누구? 마르크스. 이거는 소유 자체만으로도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하는데요. 한계지에서도 요구해버리면 지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가지 반대. 이렇게 지가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건 지대가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가지, 그리고 가지 반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가지. 차익지대설이 가지예요. 가지를 좀 박아놓고 반대 지가 하시면 돼요. 지대가 먼저 오르고 가격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는? 지대는 뭐를 상승시키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세 글자. 생산비, 두 글자, 비용입니다. 아직도 리카도의 차익지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중에서 모르는 게 하나만 있어도 틀려요, 이거는요.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익지대설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보지 말고. 차익지대설에서는 비옥도예요, 소유 자체예요? 비옥도예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에요, 요구예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에요? 한계지는 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대는 잉여예요, 비용이에요? 잉여. 불로소득이에요, 생산비예요? 불로소득. 가지예요, 지가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지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말해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요, 소유 자체만으로도 요구하면 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때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얘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하는 유일한 지대설이에요. 얘는 지대가 먼저 오르고 가격이 올라갑니다. 지가입니다, 지가. 얘는 지대를 뭘로 보냐면 비용으로 봐요. 또는 생산비로 본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한계다로 모르면 안 돼요. 한계 모르면 틀린다니까. 이번에는 T넨의 위치지대설. T넨의 위치지대설은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지대 결정이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이 위치가 누구 때문에 결정이 되느냐? 수송비. 근데 지대와 수송비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반비례. 왜 반비례인지 아세요? 지대는 가격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까지 빼야 되거든요. 오케이? 수송비가 많이 들면 지대는 어떻게 되고? 떨어지고, 수송비가 적게 들면 지대는 올라가니까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란 말을 쓰는 겁니다. 집약적인 놈은 중심지에 가깝게 위치하고요. 조방적인 놈은 좀 외곽에 위치한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알론소는 무슨 지대를 주장하신 분? 입찰. 입찰지대설은요. 입찰지대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 그러면 최대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초가 수입 그러면 제로가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순서를 바꿔서 묻더라도 대답하셔야 됩니다. 입찰지대란 그 초과 이윤이 제로가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합니다. 쳐다보면 어쩌자고.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입니다. 입찰지대란 초과 이윤은 제로가 돼야 되고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 돼야 됩니다. 모양은 우하향하면서 원점 원형에 볼록하거든요.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위에 교통비가 있어야 돼요. 밑에 사용량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요? 교사, 운이 해야 돼. 이운하면 안 된다는 거. 교사, 운이, 교통비를 사용량으로, 운송비를 이용량으로 나눈 값이 바로 입찰지대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기억하실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입니다.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도 교통비 어쨌든 강조했거든요. 중심이로부터 멀어질수록 교통비는 뭐하고? 증가. 지대는 뭐한다? 감소. 교통비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네 글자 무슨 비용은? 마찰비용은 두 글자 무엇과? 지대와 세 글자 교통비. 그래야지 왼쪽 오른쪽이 그나마 글자 수가 비슷하지. 네 글자고 다섯 글자고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마찰비용 이론,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에서는 지대는 마찰비용과 교통비 합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OX. 이게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두 글자는 네 글자와 세 글자의 합이다 그러면 글자 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그지? 그래도 왼쪽 오른쪽이 어느 수 비슷해야 됩니다. 네 글자 무슨 비용은? 마찰 비용은 두 글자 누구와? 지대와 세 글자 교통비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100을 한번 박아 놓을게요. 자, 실표 잘 봐요. 마찰 비용이 100이야. 지대를 20 썼어. 그럼 교통비는 얼마? 80. 맞아요? 교통비를 20 썼어. 그럼 지대는 얼마? 그래야지 교통비와 지대가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 합이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학자 한번 해보자. 경제지대, 절대지대, 마찰 비용, 준지대, 차액지대, 위치지대, 입찰지대. 수송비 강조하신 분이 세 분 계신데 티네는 어디에서? 위치지대설에서. 헤이그는 무슨 비용 이론에서? 마찰 비용 이론에서. 맞아요? 베버는 무슨 비용? 최소 비용 이론에서 각각 수송비를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튀넨의 위치지대설,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각각 수송비 중요성을 강조했다. 요까지가 지대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입니다. 자, 일단 동심어리 이론 주장하신 분 누구? 버제스. 얘가 제일 오래된 이론 맞습니까? 1925년까지는 몰라도 좋은데 얘가 제일 오래된 이론이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누구 이론 응용한 거다? 튀넨 이론을 도시 부분에다가 응용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도시 무슨 관점? 생태학. 세 개 나옵니다. 뭐요? 침입, 경쟁, 천의. 이런 표현은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도시 생태학적 관점, 침입, 경쟁, 천의. 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전, 저, 고통.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전, 저, 고통. 그러면 도심과 접근성 양호한 지역에 누가 들어오더라? 저소득층이 들어오더라. 그럼 중심지에 가까워질수록 누가 사니까? 저소득층이 사니까 범죄, 빈곤, 질병 같은 게 뭐해지더라? 많아지더라. 자, 중심 업무 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에 누가, 그러니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순서만 알고 계시면 무조건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무슨 지구하고요? 중심 업무 지대하고 저급 주택지대 사이에는 누가 위치하더라? 전위지대. 전위지대를 점위지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됩니다. 그로부터 14년 뒤에 누가요? 호이트가 선형 이론을 발표합니다. 선형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죠? 교통망입니다. 교통망 하셔도 되고요. 교통축 하셔도 되고요. 교통노선 하셔도 됩니다. 교통이란 말은 어디에서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한다? 호이트의 선형이로부터 등장을 합니다. 요거 무슨 모양이죠? 부채꼴. 근데 이번에는 주택지불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 즉 고소득층들이 교통축에 가깝게 입지하더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통축에 가깝게 누가 입지한다? 고소득층들이 입지한다.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심 업무 지구에서 요 표현이 전부 등장합니다. 도매 및 경공업 지구 요런 표현. 그리고 중급 주거 지구. 도매 및 경공업 지구와 중급 주거 지구란 표현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 그러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만 나오는 단어 제가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점이지대라는 표현이 있었나? 그리고 통근자 지대라는 표현이 있었나? 이런 표현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의 트레이드 마크고, 도매 경공업 지구라든지 그다음에 중급 주거지구 이런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는 선형 이론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 선형 이론부터 존재하는 겁니다. 요거는 다핵심 이론에 가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다. 절대로 선형 이론과
다핵심 이론에서 나올 수 없는 단어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점이지대하고 통근자지대라는 표현은 선형이론과 다핵심 이론에서는 없었던 단어다. 이런 것들도 알면 좋아요. 최근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다핵심 이론에서는 어떤 표현이 등장하지 않나 이런 거 시험에 나와요. 진짜 나옵니다.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꼭 좀 기억하시고. 다핵심 이론은 주장하신 분이 누구와 누구다? 해리스와 울만이다. 맞아요? 이게 이제 가장 최근 이론입니다. 1945년 이론. 그래서 25, 39, 45. 그러면 비판 한번 해볼게요. 동심원 비판하면서 나온 이론이 무슨 이론? 선형이론. 선형이론 비판하면서 나온 이론이 다핵심 이론. 혹시 시험에서 다핵심 이론 비판하기 위한 비판하면서 나온 이론이 동심원 이론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누가 먼저, 누가 중간, 누가 나중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 누가 제일 먼저 됐고, 누가 중간 정도 됐고, 누가 최근 이론인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예. 요거요. 상호 편익을 가져다 주는 것들끼리는 뭐 하고요? 집적합니다. 그런 애들을 유사한 업종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애들은 집중합니다. 오케이? 근데 서로 다른 놈들은 서로 분리, 비양립하는 경향이 있다. 밑에 가서 한번 더 써볼게요. 동종끼리는 모인다는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뭐 집적, 모여, 양립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종 활동이 아까 이제 그 직접 불이익이 발생하는 다른 도시 활동입니다. 이런 애들은 뭐요? 분산, 흩어져, 비양립, 바뀌면 안 되고요. 특정 위치나 시설이 필요한 업종들 핵을 하나 만들어가고요.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도 핵이 성립하는 원인이 됩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동심원이론 주장하신 분은 누구? 버제스. 선형이론 주장하신 분은 누구? 호이트. 다핵심이론 주장하신 분은 해리스 울만입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6번. 입지선정 이론 있습니까? 요거는 제가 시작하기 전에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입지선정 이론은요. 서비스업의 입지론이 있고 서비스업의 입지론과 공업 입지론이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입지론은요. 5분. 공업 입지론은 2분인데 제가 한 글자씩만 쓸게. 서비스업 입지론은요. 자 따라해보세요. 크, 래, 컨, 허, 그 다음에 넬. 공업 입지론 2분은요. 배, 뢰. 그래서 서비스업 입지론은요. 크레, 컨, 허, 넬. 공업 입지론요. 베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암기하라는 건 아니고 서비스 입지론의 5분과 공업 입지론 2분을요. 첫 번째 글자만 보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서비스 입지론은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허프의 확률 모형, 넬슨의 소매 입지론 하시면 돼요. 공업 입지론의 베레는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과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꾸 이제는 좀 제가 지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색다른 좀 이렇게 접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책만 보셔서는 안 되고 이렇게 이게 또 좀 다른 게 우리 왜 제가 수업 시간에 나눠드렸던 그 빈칸 노트 있잖아요. 걔랑 또 달라요. 여기 느낌이 왜 다르냐면 요거는 요렇게 체크하면 틀리는 거구나. 얘가 답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맞출 수가 있다고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 지문들도 확인이 되시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크릿 노트가 훨씬 더 효용 가치가 좀 높습니다. 아시겠죠? 단순 이론이 아니라 이거 나오면 틀리는 거구나. 한번 가볼게. 중심지론 주장하신 분이 일단 누군데? 크리스탈러인데 크리스탈러는 소비자의 개성입니까? 분포입니까? 분포를 어떻게 보신 분이다? 거시적으로. 이분은 중심지가 어떻게 하면 형성대지에 초점 맞추신 분입니다. 뭐 소비자를 끌어당겨가고 작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성에 초점 맞추신 분입니다. 크리스탈러에서 나와야 될 단어들 시작. 분포, 거시, 형성. 그리고 이분은요. 뭐가 달라지면 중심지 규모가 달라지면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증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지가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상권의 규모도 달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이번에는 저랑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지에다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뭐라 부르는데? 중심지. 중심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을 중심지라고 합니다. 오케이?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범위로 끝나는 곳거든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거리를 얘기합니다. 판매량이 뭐가 되는 곳까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는 무슨 범위고? 도달 범위고 판매자가 정상윤 얻는 수준까지 소비자를 포함하는 곳까지의 거리는 뭐라고 합니까? 최소 요구 범위라고 하고 특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는 뭐라고 부릅니까? 요구 규모는 최소 요구치라고 합니다. 제가 3개를 물어볼 거니까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판매량이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는요? 도달 범위고 판매자가 정상윤 얻는 수준까지의 거리는요? 최소 요구 범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수요 수준은요. 최소 요구치. 못된 문제에서는요. 최소 요구치와 최소 요구 범위도 구분하라 그래요. 거리는 범위고요. 수요 수준은 요구치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뭐 괜찮아요. 작년에 떴기 때문에 올해는 안 뜰 것 같긴 한데 혹시 몰라서 한번 설명드려봤고요. 그다음에 그 재화 서비스에 따라서 중심지가 개정화되고 서로 다른 뭐와 도달 범위하고 최소 요구 범위를 가진다라는 거. 문제 풀다가 도달 범위, 최소 요구 범위, 최소 요구치란 말이 뜨면 예외 없이 누구의?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다.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결정론적 접근일까요? 확률적인 접근일까요? 그러면 결정론적 접근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결정론이 뭔데 몰라도 되는데 확률이 나오면 누구에 가서 허프에 가서 얘는 확률적 접근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인력의 크기는 도시 크기는 뭐하고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 상점 규모가 멀수록 많이 끌어당기지 클수록 거리가 멀수록 가까울수록 거리는 반비례니까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 자, 대답 한번 해보죠.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면 상권의 경계는 어디에 가깝게? B에 가깝게. 어디에서 멀리 떨어진? A에서 멀리. 그러니까 가깝게만 기억하지 말고 멀리 떨어진 곳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B에는 가깝게 형성이 되고요. A에서는 멀리 떨어진 곳이 형성이 됩니다. 자, 분기점 모형 주장하신 분은 누구요? 컨버스. 컨버스는 끝날 때 이렇게 꼭 끝나요. 레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했다. 그리고 분기점을 네 글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경계지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무슨 지점이요? 경계지점. 그래서 네 글자로는 무슨 지점? 경계지점. 세 글자로는 뭐요? 분기점. 그래서 암기할 때는 큰 버스를 경계하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뭐를 경계해야 돼요? 큰 버스는 경계하자. 좋아요. 허프는 확률적인 접근이라 그랬죠? 이 분은 소비자의 개성, 미시적 접근을 하신 분입니다. 이 분은 소비자의 중심지의 상호작용, 확률 모형을 제시하신 분인데 확률을 결정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점포와의 점포, 수거면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이 공간 마찰 계수라는 게 있거든요. 저항값인데 요거 한 번도 안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크다 작다 대답하세요. 교통 조건이 양호하면 저항 많이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작다. 불량하면 크다. 교통이 체증되면 크다. 발달하면 작다. 교통비용이 감소되면 작다. 증가되면 크다. 편의 품점은 크다. 전문 품점은 작다. 어떤 걸 물어도 한 번도 안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저항을 많이 한다. 그러면 마찰계수 값이 크다. 저항을 별로 하지 않고 순순히 간다. 그럼 마찰계수 값이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번에는 소매 입지론 주장하신 분. 몇 개의 입지? 8개의 입지 제시하신 분은 누구요? 넬슨. 그럼 제가 질문 드려야 되겠다. 소매는 뭐도 있냐면 인력도 있고요. 소매 입지도 있는데 도시 크기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는 소매 뭐? 인력. 학자 누구? 레일리라면 특정 점포가 어느 장소에 입지하면 좋은지,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느 장소에 입지하면 좋은지 8가지 원칙을 제시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넬슨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보지 말고 제가 어떤 단어를 제시했을 때 누가 나와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확률 모형, 수거면, 공간 마찰 계수 이런 말이 뜨면 누구요? 허프고요. 도달 범위,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 범위 이런 말이 뜨면 크리스탈러. 뭐 분기점 해도 되고 경계 지점 해도 되고 그러면요. 컨버스. 크기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누구요? 레일리. 그리고 어떤 장소에 점포들이 입지하면 좋은지 얘기하신 분은 넬슨. 딱 듣는 순간 학자가 떠올라야 됩니다. 안 떠오르신 분들은 공부를 덜 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공업입지론입니다. 공업입지론은 최소 비용 이론 주장하신 누구와 베버와 최대 수요 이론 주장하신 누가 있는데 레시가 있는데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 따르면 세 가지를 구분해요.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 구분했을 때 각 요인이 최소가 돼야 됩니까? 비용이 최소가 돼야 됩니까? 비용. 왜 비용이 최소가 돼야 되냐면 수송비는 최소가 맞고 임금도 최소가 맞지만 집적력은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세 개 다 최소라는 표현이 등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뭐가 최소? 비용이 최소. 각 요인이 최소 틀립니다. 등비용 곡선. 비용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특히 무슨 비용? 운송비입니다. 그래서 운송비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하는 곡선을 등비용 곡선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레시는 최대 수요 이론인데 수요가 달라요. 수요 측면입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기업은 시장 확대, 자꾸 확대, 최대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많아야 된다. 확대. 오케이. 원료 지향형 산업과 시장 지향형 산업 한 번만 연습해 놓으시면 돼요. 한 번만. 누가 무거워요? 원료가 무거워야 됩니다. 중량이 뭐 되는 산업? 감소되는 산업. 중량 감소. 그곳에 가지 볼 수 있는
국지 원료. 원료 지수가 1보다 커야 돼. 여기까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입지 중량까지는 몰라도 돼. 그래서 원료 지향의 산업은 원료가 무거워요. 제조 과정에서 중량이 감소돼요. 국지 원료나 편제 원료를 많이 써요. 원료 지수가 1보다 커요. 이 정도. 시장 지향형은요. 제품 중량이 무거워요. 제조 과정에서 중량이 증가되는 산업이에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편 원료예요. 원료 지수가 1보다 작다. 4번, 5번은 참고하시고요. 저랑 학자 연습 조금만 더 합시다. 크리스탈러는 누구요? 중심지. 랠리는요? 소매인력. 분기점은요? 컨버스. 확률은요? 허프. 소매 인력 아니고 소매 입지. 넬슨. 최소 비용 이론. 베버. 최대 수요 이론. 레시. 수송비 강조하신 세 분. 튀해배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중심지, 크리스탈러는 무슨 이론? 중심지. 랠리는 소매? 인력이고, 넬슨은 소매. 입지고, 그 다음에 컨버스는 무슨 모형? 세 글자로는 분기점. 네 글자로는 경계지점. 확률 모형을 주장하신 분은 허프가 되는 겁니다. 다시. 제가 이론 했을 때 학자 얘기하는 거는 많이 했으니까, 학자 얘기하면 이론 한번 얘기해보자.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 허프는 확률. 자, 소매로 출발하면 됩니다. 랠리는 소매, 인력. 넬슨은 소매, 입지. 좋아요. 한 분 남았습니다. 분기점, 경계지점은 컨버스. 컨버스는 뭐요? 경계지점, 분기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베버는 최소 비용. 레시는 최대 수요. 수송비 강조하신 분은 튀예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장론이었습니다. 저랑 문제 6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6개. 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요. 자, 공표된 것. 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공표되지 않은 것. 어떤 정보도 이미 같이 반영되어 있는 시장은 준강성입니까? 강성입니까? 강성. 준강성은 뒤에 건 빼야 됩니다. 공표된 것까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표되지 않은 것까지는 강성입니다. 네. 완전 경쟁 시장이나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만 존재한다. 이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자, 완전과 강성은 초과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절대로 얻을 수 없잖아요. 초과는 얻을 수 없는 시장이 뭐라 그랬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전은 무조건 할당입니다. 강성도 무조건 할당입니다. 할당이 반드시 완전이다. 할당이 반드시 강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완전과 강성은 무조건 할당이다. OX. O. 답은 2번입니다. 오케이? 3번. 할당 효율적 시장은 거래가 엄밀하대요. 가소평가, 과대평가, 가격 왜곡. 여러분들 과소평가되거나 과대평가되면 초과이면 발생해버리잖아요. 이런 시장은요, 할당 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이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거래도 공개되고요.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되는 부동산도 존재할 수가 없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4번. 부동산 시장은 자, 여러 가지 불안전한 요소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긴 하지만 할당이 될 수는 있습니다. 5번. 아까 했던 건데 현재 가치에 대한 읽지 마시고. 자, 어디에서? 약성에서 뭐를 분석했대요? 과거를 분석했대요. 그러면 초과라는 말이 있습니까? 초과는 이윤 획득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정상이윤밖에 못 얻습니다. 동그라미 친 것만 얘기하세요. 어디에서? 약성에서 뭐를 분석해가지고는? 과거를 분석해가지고는 무슨 이유는? 초과 이유는 획득할 수 없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요, 완전히 반드시 강성인가요? 하는 문제. 완전은 반드시 강성인가요? 죄송합니다. 완전히 반드시 할당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완전은 반드시 할당입니까? 예, 완전은 반드시 할당입니다. 완전 할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완전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 강성이거든요. 그래서 완전과 강성에서는, 다시 어디와? 완전과 강성에서는 무슨 시장만? 할당 효율적 시장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 갑니다. 주거분리와 여가작용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주택의 여가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주택시장에서는요, 여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만 잘해주면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불량주택 같은 것들이 상향여가 되면서 주거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인데 이 문제는 1번이 정답이라는 것보다는 2번, 3번, 4번, 5번이 왜 틀렸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2번. 저가주택의 수요가 무엇해야 하향여가 됩니까?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돼야 됩니다. 한 번 더. 무슨 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하향여가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번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저소득층 주거 지역에서 무슨 녀가 되려면, 상여가 되려면 무슨 비용이 가치 상승분이 크다면 해야 됩니다. 가치 상승분 뭐하다면? 크다면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해 있나 봐요. 근데 경계 부근에 저소득층 주택은요, 좋아 얘들은. 할, 증. 고소득층들은 안 좋아요. 할증 할인이 바뀌었습니다. 5번. 민간주택시장에서 무슨 주택이 발생하는 것?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건 시장 실패가 아니라 효율적 자원 배분의 과정이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3번 문제를 안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를 틀릴 이유가 전혀 없죠. 자, 지금부터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우리 앞에서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옥도, 질적 차이, 수학 체감 기억납니까? 한계지 지대 있고요, 없고요? 없고요. 가지야, 지가야? 가지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합니다. 가격이. 지대는 네 글자로? 플러스 두 글자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볼게요. 지대 발생 원인은 비옥. 수학 체감. 맞다, 틀렸다? 맞다. 여기 조방적 한계지 얘기하는 겁니다. 지대 있다, 없다? 없다. 무지대. 맞습니다. 최일등지에서도 지대 요구하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은 절대지대들입니다. 그럼 일단 이쯤 되면 대답해야 됩니다. 뭐와 뭐는 품고, 기역, 니은은 품고, 맞아요? 디귿은 나오면 안 됩니다. 디귿은 무슨 지대설이기 때문에? 절대지대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리을 잃는 순간 1번이냐 4번이냐 결정이 나겠네. 리을 갑니다. 지대는 뭐기 때문에? 잉여기 때문에. 뭐가 높아지면?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 높아지고. 맞아요?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진다. 결국 누가 누구를 결정한다는 얘기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는 얘기. 리을 맞다, 틀렸다? 맞다. 이 답 4번입니다. 이쯤만 나도 한 장부 틀립니다, 여러분들. 미음은요? 뭐가 나오고요? 위치 나오고요. 뭐가 떴기 때문에? 수송비. 요거는요, 아예 절대지대설도 아니야. 요거는 튀넨의 위치지대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차익지대설은 누구요? 시작.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지대설은 출제 가능성이 정말 높기 때문에 절대로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틀리지 마세요. 그러지 마요. 4번 갑니다.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문제 풀다가 침입 경쟁 천위가 뜨고 생태학적 관점 뜨고 튀넨 이론 도시에 적용했다는 말이 뜨면 누구의 이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동심원 이론은 중전 저고통 어떻고? 맞고. 호이트는 뭐가 뜨고? 교통망, 교통노선, 부채꼴 어떻고? 맞고. 선형 이론은 주택 지불 능력이 많은 놈들이 높은 놈들이 도로 인근에 위치하는 거 맞고. 다핵심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선형 이론에서 점유지대는 중심 업무 지구에 직장의 터전이 있어서 중심 업무 지구에 근접해서 하는 지대를 말한다 그랬는데 일단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들 여기 무슨 지대가 점유지대가 중심 업무 지구에 근접하는 건 어때요? 맞는 말이에요. 점유지대가 중심 업무 지구에 근접하는 건 맞다고요. 왜냐면 넘버 2거든. 중전 저고통인데 이게 선형 이론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무슨 이론이고? 동심원 이론이고. 지금 동심원 이론을 수정은 맞구나. 또 틀려요. 다핵심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론이 동심원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전반적으로 틀린 지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핵심 이론의 한계를 극복한 게 동심원 이론은 아닙니다. 오케이? 그리고 점유지대가 뜨면 선형 이론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로 바꿔도 틀려요. 어쨌든 5번은 견적이 안 나오는 그런 지문이 되겠네.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 도시공간 구조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대답하셔야 됩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단핵 도시 이론입니까? 다핵 도시 이론입니까? 단핵. 그래서 여기 부도심이 뜨면 안 돼요. 도심으로 띄워야 됩니다. 그러면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저소득층이 입지하는 것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뭐가 뜨면 틀린다고요? 부도심.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은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이다. 요거는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다핵심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버제스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점유지대보다 외곽에 있지 않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넘버 2인 점유지대보다 훨씬 더 외곽에 있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유는요. 중, 전, 저, 고,
교통이기 때문에 고소득층 주거지역은요, 이 점이지대보다 훨씬 더 외곽이 입지합니다. 답은 3번. 호이트의 선형기로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누가 살게 되냐면 고급 주택지대가 입지합니다. 호이트는 교통축에 고급 입지합니다. 5번. 해리스 울만에서는 다액의 발생 요인이 뭐끼리는요? 유사끼리는요. 집중합니다. 분산하지 않습니다. 자, 뒤에 거. 이질적인 것들끼리 많은 건 맞는데, 비양이 많은 건 맞는데, 유사끼리는 반드시 뭐 할 것? 집적할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마지막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상업 입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먼저 1번. 허프는 상권 분석에서 확률적인 접근보다는 결정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허프는 무슨 모형이기 때문에? 확률 모형이기 때문에 결정론적인 접근보다는 확률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바뀌었습니다. 답은 몇 번이고요? 1번. 더 중요한 것들 뒤에 거 다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누구요? 허프에서 확률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라고요? 수, 거, 면이다. 맞아요? 3번을 건너뛰고 4번 한번 읽어볼게요. 4번. A도시가 B도시보다 크대요. 그럼 상권의 경계는 어디에 가깝게? B도시 쪽에 가까운 거 맞습니다. 점포 입지의 8가지 원칙 제시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넬슨. 그 넬슨은 소매 인력입니까? 소매 입지입니까? 소매 입지. 그 소매 입지는 누구? 넬슨. 소매 인력은 누구? 레일리. 이렇게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예. 계산 문제만 빼버리면요. 이론 문제는 이제 이쯤 되면 8월 말 9월 초쯤 되면 하루에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책을 좀 넘기셔서 우리 교재 페이지 75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75쪽. 자, 75쪽 가니까 드디어 부동산 정책 나옵니까? 네. 정책 시크릿 노트는요.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할게요. 시장 실패를 발생시키는 원인 4개 한번 얘기해 볼까? 시장 실패는 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 중 불완전 경쟁일 때 발생을 해요. 무슨 기업이 존재할 때? 독과점 기업. 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대기업이 유리합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비용을 체감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불완전 경쟁일 때 시장이 실패한다고 했기 때문에 판매되는 재원은 동질, 이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효과?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어떤 외부 효과가 시장을 실패시키죠? 둘 다. 모두 다 시장을 실패시킵니다. 무슨 재? 공공재. 무슨 승차? 무임승차. 정보가 불확실하고 특히 뭐 할 때? 비대칭적일 때 시장이 실패합니다. 그럼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시장 실패는 정보가 대칭적일 때 발생합니다. OX. X. 민간재가 시장을 실패시킵니다. X. 완전 경쟁일 때 또는 재화가 동질적일 때 시장이 실패합니다.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완전 경쟁 아니고 불완전 경쟁. 재화 동질 아니고 이질적일 때 무슨 효과? 외부 효과. 무슨 재? 공공재. 정보는 대칭, 비대칭, 비대칭일 때 시장이 실패한다. 틀리게 나오는 단어들도 명심을 하시고 이 중에서 공공재 좀 보겠습니다. 자,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비입니다. 비비.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비경합성에 비배제성이 있는데 비경합성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요? 공동소비하고요.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공재 시장에 맡기면 무슨 생산? 과소생산. 여러분들 부의 외부 효과라는 놈만 과대 생산되고요. 나머지는 싹 다 과소생산이 돼요. 이해하셨죠? 대답 한번 해보자. 공공재 무슨 생산? 과소생산. 정의 외부 효과도 무슨 생산? 과소생산. 부의 외부 효과만 과대생산. 공공재는요.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이익이 되기 때문에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요. 정부가 공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민간에게 맡기면 실패하니까. 그래서 보지 말고 한번 해볼게요. 공공재는 경합이에요? 비경합이에요? 배제예요? 비배제예요? 개별 소비예요? 공동 소비예요? 특히 비배제성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무임승차. 공공재는 여러분들 과소생산돼요? 과대생산돼요? 공공재는 누가 공급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잘했어요. 이번에는 시험에 출제 가능성 100%짜리. 맨날 나옵니다. 맨날. 정부와 시장에 기입하는 이유는 몇 개 있어요? 3개. 따라서 직간이. 직간이가 있는데 이 3가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시작. 지역지구재, 개발권 양도재, 토지거래 허가재. 이런 것들은 이용규제입니다. 이거 말고요. 공영개발, 토지은행, 수용, 선매, 초과매수, 도시개발, 재개발, 공공임대주택정책,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 이런 것들은 뭐야? 직접이고요.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을 시험에 나올 때 담보대출 규제를 내거든요. LTV, DTI, DSR 이런 것들. 그리고 행정은 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와 같은 행정적 정보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간접입니다. 각기로 물어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관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 개씩만 한번 해볼게요. 한 개씩만. 임대료 규제는요? 직접입니다. 처음부터 틀렸어요. LTV, DTI, DSR은요? 간접이고요. 지역지구제는요? 이용규제입니다. 엉망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엉망이지만 나중에 집에 갇혀서는 정신 차리고 보면 어떤 게 직접이고 어떤 게 간접이고 어떤 게 이용인지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이 중에서 토지 비축제도, 토지은행제도는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자체 틀려요? LH가요. 토지를 비축하고 있다가 나중에 팔아먹는 건데 장점 세 가지 시작. 계획, 환수, 값싸게. 단점 세 가지 시작. 매입비, 관리, 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토지은행 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오랫동안 비축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문제가 생겨요. 근데 공영개발은 수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관리 문제보다는 무슨 발생? 민원 발생.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둘 다 직접 개입이긴 한데 공영개발인지 토지은행인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땅 사서 비축하고 있다가 팔아먹어요. 계획, 환수, 값싸게라는 장점이 있지만 매입비, 관리, 투기라는 단점이 있는 이 제도의 이름은요? 토지은행이고 정부가 땅을 사서 택지 개발해서 바로 판매합니다. 안 팔면 수용해버려요. 계획, 환수, 값싸게라는 장점이 있지만 매입비, 민원, 투기라는 단점이 있는 이 제도의 이름은 뭐죠? 공영개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해됐죠? 예, 오케이. 이번에는 외부 효과와 지역 지구제로 가요. 외부 효과. 내 이놈! 너는 거래 당사자이냐? 아닙니다. 저는 제3자입니다. 내 외부 효과 내 이놈! 의도하였느냐? 아닙니다.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효과 내 이놈! 시장기구를 통하였느냐? 외부 효과는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의도하지 않았고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습니다.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 자, 정의 외부 효과는 무슨 비용이 많이 들어요?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요. 편익은요? 사회적 편익. 생산은요? 과소. 핀피, 님비 중에서는요? 핀피. 다 집어치우고 정의 외부 효과가 존재하면 뭐가 증가돼요? 수요. 공급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요만 증가돼요. 가격은 뭐하고? 상승. 양은 증가됩니다. 부의 외부 효과가 갈게요. 부의 외부 효과는 비용은 사회적 비용. 편익은 사적 편익. 시장에 맡기면 과대 생산되는 건 부의 외부 효과가 유일합니다. 얘는 무슨 현상? 님비. 얘는 수요는 가만히 있고 부의 외부 효과를 규제했을 때는 공급이 감소돼 버려요.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 뭐야? 상승. 양은 감소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번에는 용도 지역 지구제. 지역 지구제 하셔도 되는데 얘는 직관이 중에서 무슨 계획에 속해요? 이용 규제에 속하고 무슨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수단이다?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수단입니다. 맞죠? 도시군 계획이 몇 개 있는데 2개 있어요. 도시군 계획 3개 있어요. 도시군 계획은 2개 있어요.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내 말 이해 못한 것 같은데 도시군 계획은 2개밖에 없습니다. 혹시 광역 도시 계획이랑 헷갈린 것 같은데 도시군 계획은 2개밖에 없습니다. 참 큰일 났네 진짜. 여러분들 지금 2차 안 맞다 지금 내보니까.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는데 종합계획,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건 도시군 기본 계획이고 개발 정비 보존에 대한 계획으로서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복지, 안보, 문화 등에 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일부를 이쁘게 만들어주는 계획이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하는, 특히 이거 중요합니다.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이쁘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겁니다. 자,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는 것이 용도 지역입니다. 맞아요? 용도 지역 몇 개 있죠? 그 몇 개 있냐고 일단. 4개. 4개 뭐요? 도간농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용도 지역은 도간농자. 도시 지역은 몇 개 있죠? 주상공록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도간농자, 도시지역, 주상공록. 하여튼 용도지역 하는데 주상공록 걸려봐 진짜. 용도지역은 도간농자. 오케이? 도시지역이 주상공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일주를 할 수 있는 게 2개 있다 그랬죠. 무슨 지역과?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물으면 대답하세요. 양호한 그러면 무슨 전용?
아, 무슨 주거? 전용 주거. 편리한, 그러면. 일반. 그래서 우리 양전, 편일, 기억하고 계시죠? 양호한데 단독주택 중심이면 1종, 양호한데 공동주택 중심이면 2종 전용입니다. 편리한데 저층주택 중심이면 1종 일반, 중층 주택 중심이면 2종 일반, 중고층 주택 중심이면 3종 일반. 주거에다가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한 것, 준주거. 그럼 보지 말고 한번 해봐. 편리한데 중층이야. 2종 일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거 맞아요? 양호하고 단독주택 중심입니다. 1종 전용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거에다가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된 거, 준주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편리한데 중고층 주택 중심입니다. 3종 일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양호하고 공동주택 중심입니다. 2종 전용. 그만합시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는 거야. 주거지역 6개는 모르면 안 됩니다. 양호 단독 1종 전용, 양호 공동 2종 전용, 편리 저층 1종 일반, 편리 중층 2종 일반, 편리 중고층 3종 일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되면 준주거.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모르는 건 내 잘못 아닙니다. 이거는요. 내 잘못 아닙니다. 이번에는 지금부터 여기서 지금 우리 요 교재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자, 개발이익 환수제도입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뭐를 초과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거죠? 정상지가 상승분은 초과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겁니다. 뭐 하면 틀려요? 물가상승분 그러면 틀립니다. 그렇게 해서 부과되는 금액을 뭐라 부르고요? 개발 부담금 부르고요. 개발 부담금은 무슨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여기는 없지만 몇 년도 시행됐어 이게? 다 썼다 내가. 1990년에 노태우 정부 때 시행된 제도가 개발부담금제, 개발이익 환수제도고요. 법률 이름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고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겁니다. 맞아요? 토지 적성평가, 뭐가 한판 붙었을 때, 개발과 보전이 경합할 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맞습니까? 뭐뭐 봐야 됩니까? 토, 입, 활 보면 됩니다. 토, 입, 활. 토, 입, 활 뭐야?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보면 됩니다. 선매제도는 그 강제로 수용하는 제도 맞죠? 아닙니다. 협의 매수하는 제도입니다. 강제로 수용 그러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지역인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 지정해야 될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고요. 도시의 무질산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해야 될 구역은요? 개발 제한 구역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이거 몇 년도 시행됐을까요 혹시? 2006년도 시행됐거든요. 일단 매매계약 체결되고 나면 뭐로부터? 계약, 30일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 계약이 무효해지 취소되고 나면요.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주택조합의 종류 세 가지는요. 지직리. 지직리가 뭐지?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입니다.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고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은 택지 일단 신개발입니까? 재개발입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재개발 그러면 틀려요. 신개발 방식입니다.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나고 나서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하는 방식이죠? 재분배. 뭐 하면 틀려요? 재매각 그럼 틀려요. 재분배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임대주택 정책 나옵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만 쉬셨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1시간 더 하고 식사합시다.